예. 오늘 아침부터 이게 비가 막 오네요. 그렇죠? 예. 대개 이제 수험생들 비가 오면 아침에 이제 몸이 찌뿌듯 합니다. 그렇죠? 신경통이 막 도지고. 예.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은요, 이제 그게 습관이 돼 버려요. 이 공부는 이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뜨면 학원 오고, 예, 공부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합격을 하는 거고, 뭐 합격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비결보다는요, 그냥 꾸준하신 분.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느냐, 이렇게 엉덩이로 공부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법대 선배 2년 선배님이요, 사법시험을 3등을 합격했는데요. 그 선배가 그 병원에 간 이유가 엉덩이가 물러서 갔어요. 엉덩이가. 그래서 왜 그런가 의사 선생님이 그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혹시나 의자에 오래 앉아있냐 했더니 오래 앉아있다는 거예요. 아침밥 먹고 앉으면 점심 먹을 때 일어나고,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앉아서 저녁 먹을 때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루에 의자에 일어나는 게 한 3번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가 물러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의사님께서 조금 일어났다가 앉으라고. 예. 여러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뭐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또 많이 앉아 있는 분들이 성적이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국토계획법,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가 이제 간단히 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국토계획법 이제 공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11월, 12월 달에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뭐 외운다는 거 이런 것보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가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됐다는 것은 자기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된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된 거예요. 거기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페이지를 딱 보면은 왼쪽에 그 목차가 나오죠? 국토계획법 서론 나오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나오고, 지구 단위 계획,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보칙, 벌칙 쭉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 이제 12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이 서론 파트에서 역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3페이지를 보시면은 국토계획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법이 118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들은 항상 법의 제1조에는요, 그 법을 만든 목적이 나와요. 목적. 그러면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그랬어요. 거기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공공복리 증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이요, 2003년도 1월 1일 날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게 국토계획법입니다. 약어로 국토계획법. 2003년 1월 1일 날 이제 시행이 된 거고요. 그러면 국토계획법의 목적에서 핵심 단어는 공공복리 증진이 나와요. 공공복리. 예. 그래서 이 법의 목적에서요, 공공복리가 법의 목적에서 나오는 게, 우리 부동산 공법은 6개 법률이 시험 범위거든요. 6개 범위 중에서 3개 법률에서 법의 목적에서 공공복리가 나와요. 지금 보고 있는 국토계획법.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도시개발법이 있어요.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건축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3개의 법에서는 법의 목적에 공공복리가 나와요. 그럼 공공복리는 뭐냐 그러면, 자, 우리나라 국민이요,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면요, 다 같이 잘 살 수가 없겠죠. 자신의 권리를 좀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의 권리를 왜 제한하냐 그랬을 때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복리, 바로 다 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가 뭔가? 공공복리. 공공복리는 다 같이 잘 살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복리라는 말이 법의 목적에 나오면은요, 그 법은 규제가 강하다는 거예요. 각종 규제가 강한 법에는 항상 법의 목적에 공공복리가 나와요.
그럼 요 세 개의 법률에서 공공복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예전에 어떤 우리 수험생 한 분이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또 칠판에 쓰면서 가르치냐 그랬거든요. 그의 시험에 건축법이 나왔어요. 다음 중 건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건축법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답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이 말이 있던가 없던가. 예. 그래서 시험에서 이제 그런 것이 기본적인 법의 원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만 들어두면 되겠죠? 예. 공공복리죠. 그래서 이 공공복리 같은 경우는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공공복리가 전 세계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요.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리스토텔레스. 시험 안 나옵니다. 텔레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겸 법학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저희가 중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때요. 사회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분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왜 2000년 전에 살던 아리스토텔레스를 내가 배워야 되는가? 그러다가 이제 법대 입학한 다음에 이거 배워야겠구나 싶은 거예요. 법 이론에 이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유명한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예.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해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인데, 그래서 인간이 다른 사람과 같이 사회를 이뤄서 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고 자신의 권리를 좀 제한받아야 하지만 남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다. 이 사람이 공공복리를 최초로 주장하신 분이에요. 최초. 예. 아리스토텔레스. 그런데 이분이 이제요,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공공복리가 없어집니다. 전세 역사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 이런 거 교양이에요, 그냥요. 아퀴나스 해가지고. 이 사람은 중세. 여러분 영화 보면은 기사들이 막 말 타고 창 들고 나오잖아요. 중세 시대의 교회,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연구하는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인데 이분이요 우연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을 발견을 해요. 1000년 만에, 1000년 후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 책에 공공복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다시 연구를 합니다. 공공복리를.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걸 발전을 시킵니다. 공공복리를요.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근대에 들어서 영국의 법학자 겸 철학자 존 로크라는 분이 있어요. 존 로크. 이게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공공복리의 개념을 완성을 시킵니다. 존 로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재산권을 소유할 수가 있다. 단 부패할 정도로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이게 공공복리를 이제 재산권으로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한 번씩 들어두시면 참 유식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요것을 계속 바라보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왜?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걸 기억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서 장미의 이름이란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장미의 이름. 이거 영화입니다. 주말의 명화 시간에 계속하는 장미의 이름이란 영화가 있어요. 이거 원래 소설 제목이죠.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쓴 소설 제목이죠. 이 장미의 이름이란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공복리하고 물권법 얘기가 다 나와. 민법 물권법이. 그러니까 이런 교육적인 영화를 보셔야 되는데 매일 19금 영화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혹시나 시간 나시면은 인터넷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텔레비 검색해서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거의 무료로 볼 수 있을 거예요. IPTV에 장미의 이름. 요거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요. 숀 코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007 영화 주인공 했던.
숀 코넬이라는 그 아저씨가 중세 수도사로 나와요. 중세 수도사로. 이분이 이 영화에는 어떤 연기 나오냐면 중세 수도사인 이분은 수사관이에요.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 겸 중세 수도사인데 이분이 중세 수도원에요. 범죄 사건을 수사하러 갑니다. 그때 조그만 꼬마, 자기 제자를 손을 잡고 가요. 조그만 꼬마를 갑니다. 중세 수도원에서요. 수도사들이 다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계속 죽어, 수도사들이. 그래서 이거 왜 죽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이 수사관인 수도사를 보내는데 조그만 꼬마인 자기 제자를 손을 잡고 갑니다. 이제 수도원에 가서 이제 죽은 수도사들의 시신을 검시를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보고 봤더니 죽은 사람들이 혀가 다 새카맣게 돼서 죽은 거예요. 혀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숀 코넬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연기한 중세 수도사의 그 제자 있습니다. 그 꼬마가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 사람이. 이 꼬마가 이제 수도원을 돌다가 수도원 안에서 창고를 발견해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금서가 있는 거예요. 읽으면 안 되는 책들, 금서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금서들, 이걸 쌓아놨는데 금서의 책 제목이 화면에 딱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공공복리가 나와.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꼬마가 그 금서를 발견하는 장면이 딱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것을 발견해 1000년 만에 다시 이게 공공복리가 중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중세에 그 물권법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민법의 물권법 얘기가 쭉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의 물권법 같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괜찮습니다. 괜히 19금 영화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교육 영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돼 나온 게 바로 이 공공복리입니다. 그래서 시험 이거 나와서 기출 문제예요. 그러면 또 나올 수 있는 게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에도 공공복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말도 나오죠. 목적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제 생활의 질이요. 2003년도에 제가 좋아졌어요. 옷도 이쁜 거 많이 사고요. 좋은 차도 사고. 왜 그런가 했더니 국토계획법 덕분이었어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 때문에. 그다음 우리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가끔 시험에 나와요. 저는 이 제목을 딱 보면은 불만스러운 게 있어요.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은 우리나라 말이죠. 인프라는 영어잖아. 그러면 라이프 인프라던가 아니면 생활 기반 그러던가 통일해서 해야 되는데 누구 머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생활 인프라라고 써놨어요. 예. 자, 이것이 왜 나오냐 그러면은 우리 매년 12월 달쯤 되면은요. 전국에서 조사한 자료를 발표해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도시가 있어. 인구가. 이 도시는 이제 한 10년 지나고 나면은 소멸된대요. 도시가.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어린애 울음소리를 들은 게 20년 전이래요. 예. 그다음에 마을 회관에서요. 마을 잔치를 하는데 중간에 막걸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막내가 가서 막걸리 좀 사와 그랬거든요. 막내가 68세. 막내가 막걸리 심부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도시는 금방 소멸하거든요. 그런 도시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발표하는 근거가 바로 요 조문이에요. 국토계 요 조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국토부 장관의 평가라고 나왔죠? 1번의 주어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거기서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들이 있겠죠?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하는 사람 주체는 국토부 장관이구나.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국토부 장관은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나오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이 나오죠. 이 6명이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의 책임자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기본 단위의 책임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항상 이 6명이 나오는 거예요. 6명은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자, 자체평가의 밑줄을 딱 그어놓고 자체평가는 누가 하는가? 6명 시장 군수가.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 최종 평가를 누가 하는가 보세요. 국토부 장관이 해요. 자, 최종 평가는 국토부 장관이 한다. 3번의 평가 결과의 일부나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요. 전국에 소멸될 도시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과의 일부나 전부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른 법률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이것을 약어로 도시재생법이라 그래요. 도시재생 사업하는 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낙후된 지역들 도시재생 사업하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혁신도시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그게 이 법에 나오는 거예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포괄보조금 지원 등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가 있고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용역을 주는 거죠. 자, 평가 기준 그런가 보다 1번. 자, 2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생활인프라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은 소설책 읽듯이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가로 3번에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핵심 문제는 이겁니다. 평가 결과 반영 의무.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결과를 밑줄 쳐야겠죠.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된다.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이고요. 절대 광역 도시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 X, 국가 계획 X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해했으면은 별표에서 체크해서 암기를 또 해놓고 함정을 팔 곳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제 이전에 이제 도시군 계획의 구분이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요 책이 없어요. 요 기초서라든가 기본서에다가 써놓지 않는 내용들은요, 자주 바뀌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써놓지 않고 제가 칠판에 다 씁니다. 자, 우리 여기 행정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행정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행정계획은 뭐냐면,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 행정계획이에요.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은요, 앞으로 예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수많은 계획이 나와. 그 계획 다 행정기관이 수립했거든요. 이것 행정계획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행정계획들. 이 행정계획에 대해서 먼저 체계를 제가 잡아드려야 돼요. 최상위 행정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맨 꼭대기 있는 거. 이걸 국토종합계획이라고 그래요. 국토종합계획. 대한민국 전 국토의 개발 보전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해놓은 것이 국토종합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 그래서 대한민국 전 국토의 개발 보전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해놓은 거. 국토종합계획.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국토기본법이라는 데서 나와요. 국토기본법에서 나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죠. 근데 여기 현재 국토종합계획 현재 제5차예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예요. 5차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되네. 그래서 작년 12월 달 이게 발표가 됐어요. 작년 12월 16일인가 발표가 됐는데 뉴스에 안 나왔어. 왜 뉴스에 안 나왔을까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그래서 뉴스에 안 나왔어요. 이 중요한 것이. 그리고 신문 있죠. 경제신문 있잖아요. 거기에 5줄 나왔어요. 5줄.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항들 해가지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승인을 받고 확정 공포했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보충 설명 2줄이에요. 이 국토종합계획은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간 대한민국의 국토 개발 보전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9시 뉴스도 안 나와요. 텔레비 뉴스에는요. 왜? 투기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에 있던 계획이 참고로 알아두세요. 제4차였어요. 4차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였다고요. 그래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00년에 발표가 됐을 때는요. 이때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뉴스로 통해 가지고. 그때 뭐라고 돼 있었냐면 4차에는요. 서해안의 거점 도시를 평택시로 정하고 그다음에 배후 도시가 화성, 안산, 시흥이고 평택에서 서해안권으로 쭉 내려와서 새만금까지를 서해안 개발축을 잡는다. 예.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LH공사는 진주로, 한국산업단지의 공단은 대구로,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으로, 그다음 철도공사는 대전으로 옮겨간다. 그 다음에 또 발표한 것이 지방의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만든다. 이거 다 실현된 거죠. 이거 2000년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발표했을 때 우리 이제 부동산학과 학생들은 항상 이것을 학교에 체크하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PDF 파일로요. 그래서 딱 봤더니 나오는 거예요. 모든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개발 계획이 지도까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뭐 사고 땅 사고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 있는 줄도 모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00년에 이거 발표했을 때 이때를 몰랐던 분들은 2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이 된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적용될 것을 발표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주목하고 있었는데 텔레비는 안 나오고 신문에만 몇 줄 나왔고 이걸 발표하자마자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거 강의 특강을 했습니다. 이거 400페이지 분량인데 이것을 갖다가 한 40페이지로 압축해서 강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은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시면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찾아보라 그랬나요, 한번? 국토종합계획? 말씀 안 드렸죠? 예. 혹시 시간 나시면은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국토종합계획 검색하면은요, PDF 파일로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다운받아 놓고 이걸 다 읽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PDF 파일에 또 검색창이 나와요. 자기 관심 있는 데 있죠. 자, 남양주시 한번 치면은 또 나올 수가 있고, 관련되는 얘기 감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우리가 요거 국토종합계획이 최상위 계획이라는 것만 알면은 돼요. 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오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이제 국토종합계획 밑에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광역도시계획이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광역도시계획은 뭐냐 그러면요. 이때 이 광역이라는 말이 붙으면 항상 2개 이상의 도시를 전제로 할 때 광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그 도시의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거. 여기 이제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좀 이따 자세히 볼 거고요. 그 다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계획이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정비계획은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 우리가 수도권 그럽니다. 수도권이 뭐냐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해요.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에만 적용되는 계획이 수도권 정비계획인데 그럼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나와. 시험 범위는 아닌데 시험에 나와. 교수님께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인 6개 법률에서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법조문이 있어요. 다 이걸 인용해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만 국토계획법부터 농지법까지를 공부할 수가 있게 돼 있다고요. 구조가.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은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계획이 이건데 이게 왜 시험범위 안 들어갔는가?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험범위를 안 넣었어요.
그런데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은요, 수도권 정비계획을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중개사 과목이 없잖아요. 공부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사고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중개사고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이거죠. 수도권 정비계획은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과밀 억제 권역 들어봤습니까? 과밀 억제 권역이란 말 나와. 이걸 가장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이라고 있어요. 권역. 그리고 자연 보전 권역. 자연 보전 권역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은요, 무조건 3개 권역 중에 하나로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걸 열람하면은요,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그 토지 지번을 주소를 딱 넣으면은요, 무조건 3개 권역 중에 하나로 다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도권 지도를 제가 하나 그릴게요. 그림은 별 기대하지 마세요. 자, 우리 여기 서울 있죠. 서울은 전부 다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과밀 억제 권역의 뜻은 뭐냐 그러면 인구, 집중, 유발시설을 신설하는 게 가능해요. 신설이. 인구 집중 유발시설을 신설할 수 있다. 인구 집중 유발시설은요, 인구를 늘리는 시설들이에요. 인구를 증가시키는 시설. 대표적으로 대학교하고요. 신설이 금지야. 금지. 대학하고 산업단지 같은 겁니다. 산단.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이 금지되는 곳이다. 물론 예외 있어요. 예, 원칙은 금지. 성장 관리 권역은 요거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이나 산업단지 신설이 가능한 곳. 자연 보전 권역은 수도권 동쪽에요. 수지를 보존하는 곳이에요. 수지를 보존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 전부 다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서울 전부 다. 그래서 서울 전부 다 과밀 억제 권역이고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 금지. 예외 있음. 북쪽으로는요. 의정부까지예요. 남쪽으로는 수원까지가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여기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도권 동쪽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 양수리라고 아세요? 양수리? 양수리가 행정구역이 어디예요? 예? 예, 양수리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양수리가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예? 양수리. 요즘에는 두물머리라고 부르는데 두물머리가 옛날 명칭이었다 그랬죠. 저는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양수리로 배웠어요. 자, 양수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양수리라고 부르는 이유. 양수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난다 그래서 양쪽에서 물이 온다 그래서 양수리라 불러요. 그러면 이 양수리 옆에 댐이 하나 있어요. 그 무슨 댐일까요? 댐. 팔당댐. 그 유명한 팔당댐이에요. 자, 이 팔당댐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요. 너무나 중요한 댐이죠. 수도권에 사시는 2,500만 명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댐이 팔당댐이에요. 그러니까 2,500만 명의 먹는 물이에요. 팔당댐이요. 그래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팔당댐의 수질을 보호하는 거예요. 팔당댐 수질 보전. 그래서 물을 버렸을 때 물이 팔당댐으로 흘러가는 지역을 자연보전 권역으로 정했어요. 자, 이 자연보전 권역은요. 이 자연보전 권역은 행정구역과는 상관이 없어요. 물길을 가지고 정한 거예요. 하여튼 물을 버리면 물이 팔당댐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가 다 자연보전 권역인 거예요. 그럼 현재 자연보전 권역에 해당되는 도시가요. 경기도, 광주, 여주, 이천. 경기도, 광주, 여주, 이천, 가평하고 양평군.
요 5개의 시군은요, 도시 전체가 다 몽땅 자연보전권역이에요. 여기서 물을 버리면 물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팔당 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의 시군은요, 물을 버릴 때 엄청난 규제를 해요. 오염물질 못 버리게 하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도 제한을 하는 거예요. 팔당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조심할 도시들이 나와. 용인시,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용인하고 그 다음에 안성, 남양주시. 요 3개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용인은 2분의 1이 자연보전권역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성장관리권역이거든요. 2분의 1이 성장관리권역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안성은 5분의 1이 자연보전권역이에요. 예. 5분의 4가 성장관리권역. 남양주는요, 특이하게도 3개 권역에 다 나눠져 있어. 남양주는 과밀억제권역도 있고 성장관리권역도 있고 자연보전권역도 있어요. 3개 나눠져 있어요. 다 쪼개져 있어. 예. 그러면 이 남양주의 여러분들, 남양주 하면 생각나는 지명이 어디가 생각이 나요? 남양주 하면 생각나는 지명. 별내, 진적, 진권, 오남, 와부, 퇴계. 많이 뉴스에 나오죠. 여기가 바로 남양주시의 성장관리권역이에요.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 가능. 그래서 별내 여기가 아파트도 막 짓고 막 그러네. 왜?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별내, 진접, 진권, 오남, 와부, 퇴계가 남양주의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남양주에요, 물을 버리면 물이 팔당댐으로 가는 자연보전권역이 3군데가 있어요. 남양주 조안면, 수동면, 화도읍, 조안면, 수동면은요, 자연보전권역이에요. 거기서 물 버리면 물이 팔당댐으로 가. 예. 자, 그러면은요, 여기 이제 자연보전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성장관리권역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 그러면,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죠. 시험에는 나온다 그랬어요. 왜? 만약에 우리 주택법을 공부한 이런 게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요,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는 조문이 있어요. 분양권 전매 금지하는데, 분양권 전매 금지가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몇 년 이내 금지,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몇 년 이내 금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공부를 안 해놓으면은요, 이해가 안 돼. 예.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공부할 국토계획법에서도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자연보전 권역에서는 10만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왜 10만일까 막 그러거든요. 이게 다 뭐냐 그러면 여기서 공부를 안 하면은 해당 부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합도 안 나오는 거지만 이 용인은요, 왠지 개발 호재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부동산이 쓸고 지나간 곳이 용인시예요. 기획부동산. 땅 한 평에 10,000원밖에 안 하는 땅을 평당 한 200만 원씩에 막 팔아. 예, 기획부동산. 근데 기획부동산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수수료를 30%씩 줘요. 10억짜리 쓸모없는 땅을 팔아주잖아요. 3억을 줘. 30%를. 그래서 저 강남이라든가요, 선릉역 쪽에 가면 기획부동산 중에 80%는 기획부동산이에요. 그리고 30%를 갖다가 통장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 전달식을 해요. 그래서 100명 정도 직원이 앉아있을 때 2명의 직원이 이만한 쟁반에다가 돈다발을 피라미드처럼 쌓아요.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들고 나와 박수 막 쳐. 예. 그러면 이제 그 100명의 그 직원들이 결의를 다지는 거야. 나도 올 1년 동안 딱 한 번만 하면 돼. 한 건만. 변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0.9%가 우리 중개 수수료 최고죠. 0.9%를 받던 공인중개사가 평소에는 0.4나 5를 받고 있는데 30%야. 그렇죠? 예, 그래서 기획부동산이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자, 기획부동산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3분 이상 전화 통화를 하시면 안 돼요. 왜? 말을 너무 잘해. 우리나라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기획부동산에 있어요.
이 사람이 기획부동산의 사실을 알아. 그런데도 알고도 속아. 왜? 이 사람은 99%는 쓸모없는 땅이나 부동산을 나한테 추천할 거야. 그래도 1% 정도는 진짜 좋은 게 있을 거야. 지금 나한테 권하는 게 그 1%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 너무나 말을 잘해. 빨려 들어요. 그래서 2년 전이었어요. 2년 전에 저기 중국 연변에 그 보이스피싱 하는 친구들 있죠. 보이스피싱 조직이 무작위로 전화했다가 선릉역에 있는 기획부동산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절벽을 샀어. 걔네 속아서. 예. 예. 걔 속은 거야. 자기네들 통장에 돈을 넣으라고 전화를 했거든. 그랬더니 밖에서 무슨 얘기 막 들리는 거야. 야, 그거 내일이면 몇 배 오르지? 내일 그거 2배 오를걸? 저 거기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우리 부동산에 사는데요. 뭐 좀 오르는 땅이 있다면서요. 예, 지금 오늘 몇 시까지만 입금하시면 선착순으로 땅을 딱 팔 텐데 2배 이상 오른다고. 거기 개발된다고. 그래서 자기 통장에 돈을 넣으라고 전화했는데 지네들이 기획부 통장에 돈을 넣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조직도 기획부동산한테는 세 발에 핀 거예요. 아예 상대가 안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기획부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3분 이상 대화를 하시면 안 돼. 만나서 3분 이상 대화를 하시면요. 절벽을 사게 돼 있어. 절벽이나 맹진을 사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저한테 교육받아가지고 최소한 사기만 안 당해도요.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 제 겸임교수로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700명 학생들 중에서 제가 구제한 학생이 15명 정도는 돼요. 예.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 피해를 볼 만한 사람들을 제가 다 건져냈어요. 왜?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요. 왜? 그 사람은요. 매일 전화하고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쇠뇌가 돼버리죠. 그 사람한테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도 안 듣는데 저에 대한 신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옳은 얘기일 거야 해가지고 계약하러 가다가 중간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10몇 억짜리 쓸모없는 땅인데 도장 찍으러 가다가 전 전화를 한 거예요. 우연히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이 땅 계약하러 간다 그래서 그러면 땅 지번을 저한테 문자로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어플 확인해 봤는데 이건 절대 개발되는 땅이 아니거든요. 돌아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돌아오고. 예. 나중에 보니까 그 땅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뉴스에 나와. 이렇게, 예, 뉴스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제가 앞으로 살릴 일이 생길 거야. 예, 살 일이. 예. 그래서 자 이제 용인에 있잖아요. 바로 여기가 용인이 절반이 자연보전 권역이잖아요. 전화가 오는 거야. 용인에 좋은 땅이 나왔대. 옆에 땅이 평당 200만 원인데 평당 70만 원에 급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안 사셔도 되니까 와서 구경만 하세요. 그래 진짜 절대 안 사요. 구경만 해야지. 가서 봤는데 진짜인 거야. 이 땅이 평당 200만 원인데 그 건너편 개울이 있어. 개울물 건너편이 평당 70인 거예요. 진짜거든. 근데 이 개울이 중요해요. 개울 건너편에서 물을 버리면 물이 팔당댐으로 가네. 자연보전권역인 거예요. 개울 하나 차이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가 달라져요. 용인은요. 그게 어디냐면 용인시 처인구야. 용인시 처인구가 바로 자연보전권역이고 용인의 기흥구, 수지구가 바로 성장관리권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인구 하니까 왠지 좀 개발 안 된 것 같죠? 바로 자연보전권역이에요. 거기서는 대규모 개발이 안 돼요. 처인구에 모현면이라고 있어요. 왜 모임이 유명하냐 그러면 기획부동산에서요. 소문을 낸 거예요. 용인시 모현면에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래가지고 평당 10,000원짜리 한 땅을 200만 다 판대 바로 모현면입니다. 용인시 모현면. 예. 모현면 쓸고 배관면 쓸고 다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여기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쓸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음에 기획부동산이 안성으로 갔어요. 안성에 일죽이라고 있죠. 일죽이 자연보전권역이에요. 거기만. 예, 5분의 1 일죽이에. 쓸고 지나갔어 또. 그 다음에 이제 남양주로 또 가는 거예요. 남양주에 좋은 땅 나왔다고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대로 물어봐. 혹시 나한테 지금 추천할 만한 땅이 화도읍이나 조안면이나 수동면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 딱 끊어. 얘 알고 있구나. 예.
특히 이제 그 수도면, 조합면 아주 대단하죠, 여기가요. 규제가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고, 여기까지만 가면 큰일 나. 예. 혹시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 아니면 그쪽이 땅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기다려봐. 1, 2년만. 예,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예.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 교수가 지 자랑을 한다 그러는데 혹시나 오해 안 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혹시나 그 오해 안 한다 그러면요. 예. 그 남양주 영화 촬영소 있잖아요. 영화 촬영소가 저기 부산의 기장으로 옮겨갔거든요. 제가 영화진흥위원회 제가 자문위원이에요. 제가 그 용역을 받았어요. 국가용역을. 남양 영화 촬영소를 팔고 저쪽에 부산 기장으로 가는 1170억에 매각하고 부산 기장으로 가서 부산의 영화 촬영소를 설치하는 것을 제가 국가용역을 받았어요. 공법 선생 자격을 받는 게 아니라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격으로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가지고 용역 보고서가 300페이지짜리가 국회 도서관에 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샅샅이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연보전 권역 규제 완화 방안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현재 이제 법으로 통과될 예정이에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예. 그러면 이제 완화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찾아보시면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뭐하고 다니는지는 인터넷에 박종철 검색하면 다 나와. 그 집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뭐하고 다니는지. 숨기지를 못해, 동선을. 예. 자, 그래서 제가 혹시나 화도읍, 조합면, 수도읍에 땅 있는 분들이 있죠. 당장 팔지만 좀 기다리라는 거야. 예. 예. 영화진흥위원회 자문위원인데 평생 극장을 10번 갔다 왔어. 10번. 집에서 비웃어요. 예. 무슨 10번밖에 안 가는 사람이 자문. 영화, 아니, 나는 그 부동산 쪽이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하면 이것만 해도 상식이에요. 그렇죠? 상식입니다. 근데 나머지가 다 성장 관리 권역인데, 경기 북부의 성장 관리 권역 인구가 안 늘어나. 왜? 군사시설 보호구역 때문에 성장이 안 돼, 여기는. 경기 남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성장 관리 권역, 평택, 화성, 안산, 다 인구 늘어나는 곳들이잖아요. 성장 관리 권역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도권 정비 계획은요. 참고로만 들어두세요. 이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에요. 이게 제 3차야. 3차 수도권 정비 계획. 그래서 이제 제 4차를 만들어야 돼요. 2021년부터 2040년까지를. 그럼 이거 언제 발표해야 돼요? 올 12월까지는 발표해야겠죠. 지금 현재 다 만들었겠죠. 이게 발표가 곧 될 거라고요. 이거 발표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걸 봐야 돼. 시험과 상관없이.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도권 정비 계획을 보면 수도권이 어떻게 규제가 완화되고 다 나와 여기에. 예. 이거는 서울, 경기, 인천에는 우선 적용이에요. 무조건. 예. 그리고 수도권 정비 계획의 특징은요. 국토부 장관이 수립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한테 명령하는 계획이에요. 이렇게 해라. 근데 20년간 한 번도 위반 건수가 없어. 계획대로 다 돼. 왜? 위반하는 도시한테는요.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남시가 왜 정부에 대드는가?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가 90%가 넘어요. 국고 보조금 없이도 살 수가 있어요. 말 제일 잘 듣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가평군이에요. 재정 자립도 20%. 국고 보조금 80%. 말 안 듣잖아요. 바로 그냥 끝장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보전 권역을 비롯한 이쪽은 규제가 강하더라도 대들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요. 완화를 시켜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딱 봐도 이제는 머리 감이 잡히죠? 자, 그러면 우리 정비법이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면은요. 그러면은 분양권을 하나밖에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아, 과밀 억제 권역이 이런 곳이구나. 이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 되고요. 참고로 수도권 정비 계획하고 국토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년에서 6년 사이에 이제 수정하는데 법에는 5년마다 수정하라고 돼 있다고요. 근데 안 해도 징역 살리는 게 없기 때문에 6년마다 하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 한 번 수정된 적이 있었어요. 2006년도에. 2006년도에요. 자, 2006년도에 우리 수도권에서 부동산이 가장 폭등한 지역이 어딜까요? 2006년도에 수도권에서 부동산이 폭등했던 지역 어딜까? 인천 송도였어요. 인천 송도가 원래 과밀 억제 권역이었어요.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 금지. 그런데 바뀌었어. 2006년도에 성장 관리 권역으로.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이지, 국가가. 그래서 우리 복부인들이요, 바로 송도로 달려가서요, 부동산을 다 매입하고 몇 달 후에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오시는 분들한테 프리미엄을 붙여서 다 팔고 나온 거예요. 현재 송도에 묶여있는 분은 다 몇 달 후에 오신 분이고, 그때 2006년도에 연세대학교가 발표를 합니다. 송도 캠퍼스를 신설하겠다. 왜? 대학 신설 가능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2006년도에 송도 캠퍼스 신설을 발표합니다. 대학 신설 가능. 성장관리권역 됐으니까요. 지나간 얘기를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우리 그 공인중개사 중에서 경매대리 하실 수 있잖아요. 경매대리. 그래서 공인중개사 출신인데 경매대리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벌써 몇 년 전입니다. 밤 한 9시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9시쯤에. 너무 좋아가 자랑하려고 전화한 거야. 자기가 이번에 큰 거 하나를 경매 대리를 맡았다는 거야. 큰 거. 뭐냐 그랬더니 대학교 부지를 자기가 경매로 낙찰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용 보상금을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명함에다가 자기 직함을 하나 쓰는 게 소원이래요. 명함이 없어. 예. 그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을 수용당하면서 수백억을 받았는데 보상금으로 명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딸이 2명이 있는데 딸을 좀 좋은 데 시집을 보내고 싶은데 자기가 명함이 없는 거야, 직함이. 주변에 물어봤더니 교육자 딸이라 그러면은 좋은 데 시집 갈 수 있다는 거야, 교육자. 그럼 자기가 지금 뭐 학교 선생님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대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재단 이사장이 되면은 멋지잖아요.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대학교로 쓸 땅하고 건물을 낙찰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 이제 알아보고 이제 내일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한 거 자랑하려고. 제가 그거 어디냐 그랬더니 말해줄 수 없대. 혹시나 경쟁이 생길까봐. 그래서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말씀해 마세요 그랬는데 밤 11시면 전화 왔어요. 11시 넘어서. 뭔가 찜찜했나 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곳이 서울의 강동구라는 거야. 예? 이 사람 바보 아니? 강동구는 어디야? 서울이잖아. 과밀 억제권역, 대학교 신설 금지잖아. 근데 무슨 거기 대학교 부지를 낙찰받아줘. 대형 사고 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거기는 강동구는 서울이라서 과밀 억제권역인데요. 대학교 신설 안 되잖아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는 거야. 이분은 공인중개사.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배운 적이 없고 학원에서도 이걸 설명해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없었거든요. 그냥 외우기만 했거든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왜? 그동안 아파트하고 상가만 경매 대리 받았잖아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 걸릴 만한 건 손댄 적이 없잖아. 처음이거든요. 사고 낼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입찰 안 들어갔고 한바탕에 이분은 난리 날 뻔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중개사들이 사고를 많이 내는 거예요. 시험 과목이 아닌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에. 예. 그래서 매년 저는 시험 끝나고 나면 학생들한테 제가 AS로 강의를 해줘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그 다음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왜 임야 중개해야 되니까, 예. 산림법 이런 것도 제가 특강을 해줍니다. 학생들한테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AS라고 하죠. AS. 예, AS. 예.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AS를 받으셔야 돼. 그리고 필드로 나가야 돼. 하고 사고를 치는 거야. 개업 첫날 마이너스 1억이 돼버려. 물어주느라고. 예, 개업 첫날이 마이너스 1억이야. 물어주느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하나 쓰겠습니다. 여기 밑에 도시군 기본 계획이 나와요. 도시군 기본 계획.
이건 한 단어로 말하면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다. 요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옵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은 어느 도시의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이다. 자, 그래서 가장 특징 있는 도시가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안산의 목표, 물론 좋은 말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공업도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산의 토지 이용 계획인 안산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봤더니 다른 도시보다 공장 부지로 쓰겠다는 면적이 수십 배가 더 많아. 왜? 목표가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바로 공장 부지로 토지를 쓰겠다는 내용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도시군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는요, 점하고 가운데 점하고 군자가 없었어요. 이제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그랬는데 2012년도에요. 국토부가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가운데 점을 찍고 군자를 다 집어넣었어요. 뜻은 바뀐 것도 없는데 괜히. 더 기분 나쁜 것은 그리고 그 도시가 시나 제주도일 때는 옛날처럼 부른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그러니까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도시계획. 부동산 공법을 공부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도시계획이라는 말은 다 들어봤어. 그럼 도시계획은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요, 합격하신 분이 저한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상자를 하나 주고 가셨습니다. 이 상자를 제가 풀어봤습니다. 했더니 여기 바디샵이나 바디샵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영어로 써 있어. 바디 클린저, 바디 로션. 바디 클린저가 도시기본계획, 바디 로션이 도시관리계획. 이 상자각이 뭐라는 거야? 도시계획 상자각이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하시면은요, 저한테 상자에다가 알맹이 2개만 넣어서 주세요. 왜? 바디샵 말고 다른 걸로 설명하고 싶어, 이제, 내년에는. 그래서 3개 주면 안 돼. 2개만 넣어줘야 돼. 알았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체계인데,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이 행정계획은요, 상하 관계가 있어요. 상하 관계. 그래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부합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도시군 기본 계획,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 광역은 국토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게 나옵니다. 이 상하 관계는 매년 한 문제씩은 꼭 시험에 나와요. 뻔한 얘기지만 시험에는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셨어요.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